오늘은 발달장애 아동들의 언어 지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자 합니다. 교사와 부모들이 장애 아동을 지도할 때 어려움은 뭘까요? 아마도 뭘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지도할까 하는 막막함 같은 걸 겁니다. 그런데 일반 아동들의 부모들은 어떨까요? 그렇게 어렵게 여기지 않죠. 부모들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지도합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는 엄마, 아빠, 맘마 이 세 단어를 부모들이 가장 많이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말들을 반복해서 들려주죠. 예를 들면 쉬, 응가, 쭈쭈, 찌찌처럼 말이죠. 그 다음으론 특히 동물의 울음소리와 같이 한두 음절로 된 말을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빵빵, 멍멍, 꼬꼬, 음매, 그 다음 어흥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일반 아동들을 잘 지도하는 분들도 장애 아동들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애 아동은 어떤 특별한 방법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어떤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 내려고 하지만 좀처럼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정말 장애 아동을 잘 지도하거나 가르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장애 아동을 일반 아이들처럼 여겨보세요. 그러니까 장애 아동을 일반 아동들의 발달 단계에 비추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전에 1990년대까지만 해도 특히 발달 장애인의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보호 가능급, 훈련 가능급, 교육 가능급으로 나눴다면 요즘은 중증, 중도, 경도 장애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구분을 위해 갖가지 발달 검사를 동원하게 되는데요. 특히 논문이나 연구를 위한 기초 조사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지능 검사를 통해 구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실 나이가 어리거나 언어에 장애가 있는 발달 장애 아동들은 지능 검사가 거의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동작성 검사는 약간 나오지만 언어 영역은 보통 제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지능 검사를 통해 점수화시켜 중증 장애니, 중도 장애니 하며 딱지, 곧 라벨을 붙여놓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개월수나 아니면 연령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오랜 현장 경험을 통해 체득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 유치원생의 경우 남자는 6세 이상인 경우는 소변을 볼 때 고추만을 내밀고 소변을 본다면 5세 이하의 남아들은 엉덩이를 드러내게 해서 소변을 보는 게 일반적이더군요. 따라서 남자와 여자의 발달 속도가 물론 다르지만 남자의 경우는 소변을 볼 때 바지를 엉덩이가 보이게 내린다면 대개 5세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는 언어나 적응 행동에 있어서 다른 양상이 있기에 이것 하나로 판단할 수 없지만 특별히 지적 장애 아동의 경우는 대충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발달장애 아동의 어떤 능력이 가령 5세라고 해도 다른 능력에 있어서는 그 이상이거나 이하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각 발달 영역별, 예를 들면 언어나 그리기, 노래, 춤추기, 옷 입고 벗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에서 강점 파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특수교육은 강점을 파악해서 그것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이라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약점을 보완하려고 시도하다 보면 아이는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예 시도조차 않게 됩니다. 소위 주눅이 들어서이죠. 따라서 어려서부터 아이가 잘하는 강점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합니다. 특수교육에는 4대 원리가 있는데요. 개별화교육, 통합교육, 조기교육, 전환교육입니다. 여기서 현재 조기교육은 일찍 교육하는 것은 되고 있지만 반대로 아이들의 실패 경험을 쌓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고학년이면 고학년일수록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중학교 정도에 이르게 되면 대부분의 아이가 포기하고 그래서 학부모가 포기하고 심지어 교사들조차 심리적으로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자주 보았습니다. 아마도 조기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이 실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조기교육이 강점을 살리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단지 일찍 교육하는 것에는 완전 반대입니다. 조기교육은 장애 아이들의 강점을 살려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아이의 강점을 아는 것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일반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아는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애 아동들도 발달의 정도는 일반 아동들보다 느릴지라도 그 순서는 일반 아동들과 동일한 순서로 발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장애 자녀가 일반 아동들의 발달 단계에 비추어 어느 정신 연령대 혹은 개월수인지 파악해야만 강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엄마나 아빠란 단어밖에 하지 못하는 장애 자녀라면 중학생이라 할지라도 그 정신 연령대는 돌이 막 지난 12 내지 14개월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장애 자녀에게 말을 지도한다거나 글자를 지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주변 사물을 인지시키는 것이나 지시사항을 따르게 하는 훈련, 즉 듣기 훈련을 자주 반복해서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실제적이라는 것이죠. 특수교사나 장애 부모들이 일반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맞게 장애 아동을 지도하면 그 아이는 성공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는 장애 아동의 자신감과 연결되어 상승 효과를 불러일으켜 정말 잘하는 일, 곧 강점이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일반 아동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채 어떤 장애 아동에 대해 뭐뭇을 못한다, 뭐뭇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일이죠. 장애 아동이 못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단계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발달을 몇 단계 뛰어넘겨서 지도하려다 보니까 아동에게 실패 경험을 쌓게 만들 뿐입니다. 저는 실패 경험 때문에 글자를 전혀 읽지 못하는 중고등학교 장애 학생들도 이 발달 단계에 따라 지도했을 때 아이들이 글자를 읽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아동의 발달 단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반 아동들의 부모들에게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물론 일반 아동들을 낳고 길러본 부모들조차도 그 자녀에 대한 모든 그 발달 기록을 정리해 놓는 일이 흔하지 않기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의 발달 단계도 각각 개인차가 있기에 어느 한 아동의 발달만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파악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각각의 개월수가 비슷한 3 내지 4명의 아이들의 부모를 통해 정보를 얻어서 그 평균을 내보라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연령이 아니라 개월수입니다. 어린 유아일수록 개월수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므로 연령이 아닌 개월수가 중요한 것이죠. 언어지도에서 일반 아동의 각각의 개월수대로 발달 정도를 모르더라도 그 발달의 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첫째는 아기들은 자신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가장 먼저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듣기 훈련인 것이죠. 유아는 맘마라는 첫 단어를 말할 때까지 수백 번 정도 듣습니다. 그리고 들을 때마다 먹을 것이라는 강화물이 주어지죠. 따라서 장애 아동을 지도할 때 우선 동일한 단어의 반복과 강화를 통한 듣기 훈련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물론 듣기 훈련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되죠. 우선 주변에서 아동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이나 신변에 관한 지시사항이라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 사물에 대한 인지와 개념을 먼저 형성시켜 주어야 합니다. 인지나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리는 말들은 장애 아동에게는 그저 소음일 뿐이죠. 그러기에 아이에게 언어 지도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보고, 듣고, 만지며 느끼는 경험을 많이 시켜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아이에게 무언가 경험시킬 때는 듣기 훈련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옷을 입힐 때라면 빨간 옷이야, 검정 양말이야, 이렇게 색을 말로 알려주면서 입혀주는 방식입니다. 둘째, 일반 아동들의 말하기는 이름절부터 발음하기에 이 이름절 단어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름절이 안 되면 다른 단어들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절 지도하는 방법으로는 아이의 손바닥이나 얼굴에 입을 대고 음이나 붓소리를 내며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브브브브브브브브브브. 장난은 아이에게 일종의 강화물로 작용되어 자연스럽게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음은 콧소리를 내는 훈련이라면 부는 입술을 닫았다가 바람을 터뜨리게 하는 훈련입니다.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호흡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 훈련은 색종이나 비닐을 가느다랗게 세로로 잘라서 나무젓가락에 끼워 부는 훈련을 통해 팥소리를 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이름절이 반복되는 유아 단어들로 지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자녀들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언어를 지도할 때 본능적으로 어떻게 할지 압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유아들에게 더럽다, 과자, 송아지라고 단어를 가르치지 않고 지지, 깎아, 음매라고들 하죠. 심지어 늘 보고 만지는 먹을 것조차도 우유니, 젖이라는 말보다는 맘마 혹은 쭈쭈라는 말로 대체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단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음어나 비슷한 음의 반복이죠. 그러니까 장애 자녀들도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요? 이런 단어들을 장애 아이들이 낼 수 있을 때까지 말이죠. 넷째, 유아들은 의성어와 의태어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기에 이런 것을 다른 단어보다 먼저 지도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버스, 오줌, 똥을 빠방, 쉬, 응가라는 단어로 어린 유아에게 지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성어나 의태어를 내지 못하는 장애 아동이라면 그 아이가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이런 류의 단어들을 통해 발음 지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교육에서는 일반 아동들의 발달 연령에 따른 지도가 마치 진정한 특수교육의 태도인 양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 철학 때문에 장애 아동들은 실패 경험만을 쌓으며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재미없게 학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글자 지도에 대해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방법들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